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반만 믿어라.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인사들의 말도 반만 믿고 항상 중요한 거는 너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조금 조심하고. 이민수의 경제특호 오늘은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통화정책이 큰 방향선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의 영향들 좀 그리고 시사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은 뭐 폴 볼커의 환생 같은 그죠?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 원래 비둘기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물가를 그렇게 미친 듯이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미 연준이 올렸던 이유는 결국 물가가 올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돌이켜 보면 2011년에 지금 금리를 올리기 직전 연도죠. 2022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요. 연준이. 그때 이제 뭐 유행했던 단어가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거다라고 맞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는 신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 인사들도 한 서너 분 정도 또 BOE의 영란은행 총재라든지 또 ECB의 위원들 또 ECB 총재 이런 분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칭송을 뭐 너도나도 했습니다. 그게 불과 2011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였거든요. 21년이요? 21년. 네. 11년이 아니라 2021년. 네. 그런데 불과 한두 분기 후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요. 근데 이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 2022년 3월에 미국 CPI가 거의 한 7%, 8%였어요. 그러니까 7%, 8% 될 때까지 방치를 했던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이제 그 결과치를 받아보는 것은 뭐 한두 달 후지만 물가 지표에 대해서요. 근데 뭐 넉넉하게 보더라도 사실 각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첫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5% 각국 뭐 거의 대부분 5%대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각 긴축을 했는데 이 지각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급가속을 밟았죠. 빠르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2년여에 걸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 일각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것보다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빠르게 잡혔습니다. 물가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좀 늦게 그 긴축을 한 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최근까지의 그 통화 정책,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 배경을 살펴봤고요. 미 연준 가면 뭐 유로존 따라가는 거고 일본 따라가는 거고 그죠? 네, 다른 나라도 우리도 뭐 그죠? 연준이 올리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고 다 따라가는 거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미국이 중심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통화 정책에서 물가가 잡혔던 상황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멈췄다. 네. 이제 언제 내릴 것이냐. 내리는 것이 과연 증시의 약이냐, 독이냐, 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12월 FOMC에서 그 블랙아웃 기간이 FOMC 끝나고도 뭐 하루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FOMC 끝나고도 성명서 FOMC 그 점도표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 보고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닥 돌았지다 비둘기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뭐 조니 윌리엄스나 이렇게 몇 사람이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뭔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아마도 연준 내부에서 조금 의견 정리가 충분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러게요. 조금 시장의 기대를 워워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네. 발언, 또 파월 의장이 뱉었던 말을 조금 주워 담는 그러한 약간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듣고 넘어갔을 맞아요. 텐데 네. 뉴욕 연은 총재는 네. 사실은 상징성 있죠. 네, 영향력 있죠. 특히 모든 통화 정책에 액션을 하는 그렇죠. 데가 이제 뉴욕 연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당신이 나가서 조금 저기 쿨다운 시키든지 예.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지 않았을까 파월이랑 추측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충분히 좀 시장에 너무 조금 서프라이즈했다. 그리고 조금 앞서간 부분도 그러게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네. 생각해 보면 약간 정치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네. 얘기 나오는 게 또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그죠. 네, 네. 뭐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꼭 뭐 이제 트럼프 때 사실은 제롬 파월이 가서 좀 이렇게 공기 잡히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현 정권이니까 그죠. 네. 지금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을 열어주고 이것이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롬 파월도 트럼프가 되는 게 싫다. 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되게 좀 과격하게 네. 뭐 연준에다가 뭐 그랬잖아요. 연준을 말도 자른다고 하고. 금리 안 내리면 네. 험한 그러니까요. 말도 하고 뭐 원래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뭐 올해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집권당 입장에서는 경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조건 이기거든요. 예, 예. 네, 선거에서. 예. 네, 경기가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 이러면 거의 99% 지죠. 그런데 통화 정책이 상반기에 금리를 한 2방 내려주면 이거는 뭐 상당히 그렇죠. 효과가 크죠. 네. 그 다음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런 우리는 뭐 내피셜입니다. 뭐 네, 내피셜이죠. 정부의 저희-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죠 했는지 모르겠으나 추론하기에는 뭔가 정치적인 영향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들 좀 워워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내년에 큰 변수네요. 결국 대선이요. 그죠. 아까 선제적인 그 금리 인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11월에 그때 가서 9월, 10월엔 정책을 쓰기 뭐 하니까 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변수긴 하네요. 대선이. 네. 1분기에 만약에 물가 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연준이 기대하는 정도로 낮게 나와주면 또 고용 지표도 조금 식어주면 실업률이 4% 위로 바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뭐 지금 3.9%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 4.1까지. 그러면 3월에 예고를 하고 저는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한 확률 한 60% 70% 보고 있고요. 3월 다음 6월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또 있지 않을까요? 5월쯤? 네. 5월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바로 이제 그 예고하고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뜸을 들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3월부터 금리 인하는 저는 조금 과도한 기대가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월에 한 번 인하하고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2번 인하 정도를 이제 선물로 민주당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뭐 지난 9월 FOMC에서 19명 중에 12명이 2달 반 이후에 12월, 15일 FOMC, 13일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실업률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은 내년도 전망을 그대로 두면서 거의 그대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전망도 그렇게 낮게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0.2%포인트 근원 물가를 조금 내년도에 낮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간값이 3번 금리 인하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분히 네. 저희가 조금 의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다들 헷가닥 하셨나? 이 정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에 대한 시사점이나 영향력을 좀 다시 얘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금리하고 주식시장하고 주가하고는 이 상반된 관계잖아요. 금리가 올해처럼 금리가 쭉쭉 오르는 환경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저금리로 가면 사실 주가는 오르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그게 직접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요. 예. 금리를 내리면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네. 연말연초 장세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3월 인하를 기대했다가 3월에는 그냥 예고하는 거고 실제로 액션은 6월에 이뤄진다 이러면 좀 실망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준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계속 3.9, 3.8 머물고 임금 상승률도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태에서 주가는 신고치 갱신하는데 금리를 올해 3번 내린다 내년도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누가 볼 때도. 지금 초과저축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역시 노동시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노동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또 집값도 조금 내년도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집을 적게 지어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모기지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물도 그렇게 적은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주택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조금 완전히 고용이 식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좀 항상 금리를 뭐 내릴 때 조금 후행해서 조금 신용시장의 경색이 심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이드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트리플 B 뭐 이러한 회사채 금리가 네. 치솟고 그냥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연체율도 그렇죠. 올라가고 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해놓은 거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뭐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도 네. 미리 받아놓은 거에 네. 대한 기업들도 자금 조달해놓은 게 고금리의 환경에서 이제 일정 부분 가니까. 네, 아무튼 뭐 내년도 성장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1.4%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낮은 성장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 그거는 연착륙이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앞서 땡겨서 올라갈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신용시장에서 이런 경색도는 사실은 이게 경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본격적인 해고 바람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다고 보면 시장에서의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두려움 뭐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의 훼손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충분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 금리를 이제 다 올렸어 내릴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즐기다가 기대감이 빠지면서 실제로 내리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논쟁이 있고 덜커덩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금리 내리는 것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샀다가 그죠? 그래서 다시 실제로 저금리 환경이 경제 영향을 미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되나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네.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반만 믿어라.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인사들의 말도 반만 믿고 항상 중요한 거는 너무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조금 조심하고
좀 오버페이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M2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연준의 좀 자산 규모도 사실 코로나 때 거의 2008년 이후에 늘어난 연준의 자산의 거의 한 40%가 2년 만에 늘었어요.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풀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장이 내년도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도 좀 피해야 되지만 네. 지금 너무 장밋빛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예. 그 사람들 믿고 너무 크게 뺏을 휘두르면 네. 나중에 주가 또 변동성 생기거나 떨어지면 그들에게 내용 증명 보내봐야 소용없다. 근데 파월 의장이 뭐 그걸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계좌를. 그러니까요. 네. 그럼 국가별로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가장 뭐 힘 있는 국가고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유럽도 시기의 문제에 따라서 내릴 것이고 뭐 일본도 말씀하셨죠. 일본은 긴축으로 들어간다고 뭐 뻥카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PF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금리가 낮아져야 사실 해결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거 약간 크레바스 구간 같은 그렇죠. 네.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안 왔는데 뭐 기업 막 건설하다 부도설도 있고 막 PF 어렵잖아요. 네. 이걸 내년 1분기에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네요. 네, 조금 살얼음 판 예. 같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조금 그런 위험 요인들 네. 그동안 이제 조금 방만하게 경영된 기업이라든지 부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곳에서 뭐 그런 위험들이 조금씩은 뭐 드러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묻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기업들이 조금 독과점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좀 뭐 지금 설비 투자만 해도 미국에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산업 다른 나라는 좀 산업 공동화되는 상황. 또 유로존도 경기가 미국보다는 고용시장 구조도 안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 부실 요인도 조금 미국보다는 유로존에 더 많이 잠복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가 고우나 미우나 미국 경제가 조금 다른 나라 경제보다는 우수한 것을 입증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화 정책의 최근의 변화와 또 일어날 수 있는 내년에 이제 통화 정책 방향들 증시에 미치는 시사점 김한진 박사님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